거기서 자. 그게 너한테 어울려. 문틈 사이로 들려온 그 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집거실 한가운데 대형 계집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봐도 그 안에서 덜덜 떠는 건 내 아들이었죠. 베개와 이불, 땀이 젖어 잔자국이 선명한데 무릎을 끌어안은 채 준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숨조차 쉬기 무서웠던 그날의 공기. 이게 꿈인가요? 악몽인가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순간, 어두운 거실에 멈춰 선 시간. 아들의 인생, 내 삶마저 송두리째 바뀌고 있었네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기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6월, 충남 천안시 재래시장. 새벽 5시부터 야채를 다듬고 있는 손길이 유난히 바쁩니다. 윤미숙, 시녀덜배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홀로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미숙아,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 옆 가게 사장님이 웃으며 묻습니다. 우리 준호가 드디어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목소리에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머, 정말? 축하해. 30년 고생한 보람이 있네. 상인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결혼까지 한대요. 며느리도 없고. 상추를 다듬는 손이 더욱 경쾌해집니다. 세상에, 한 번에 두 가지 경사네. 이제 진짜 호강하겠어. 미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2년 전 갓난아기였던 준호를 품에 안고 다짐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엄마가 끝까지 책임질게. 꼭 성공시켜줄게. 그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공무원 되고 결혼까지.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드는 삶. 손톱 밑까지 검게 물든 흙을 씻어내며 보낸 무수한 날들. 그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래시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야채 상자를 정리하고 있는데 옆 가게 순자 언니가 다가옵니다. 미수가 어제 준호 소식 들었어. 공무원 되고 장가까지 갔다며?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30년간 혼자 키운 보람이 이런 순간에 느껴져요. 그래요, 언니. 이제 좀 안심이 돼요. 아이고, 이제 호강하겠네. 아들 잘 키운 보람 톡톡히 보겠어.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는 순자 언니의 손길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웃음 뒤로 묘한 허전함이 스며들어요. 정육점 사장님도 지나가며 한마디 던집니다. 미숙이 누나, 이제 편하게 사시겠어요. 준호가 효자잖아.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 통화가 결혼식 다음 날이었네요.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이를 다듬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예전엔 하루 걸러 한 번씩 전화했는데 바쁠 거야. 신혼이니까.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집니다. 장터 소음 속에서도 적막함이 느껴져요. 오후 4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또다시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받지 않은 전화도 문자도 없어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문득 멈춥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준호 결혼 사진이 보여요. 그날은 그렇게 행복했는데 정말 한 번도 안 했구나. 시계를 봅니다. 저녁 7시 30분 퇴근했을 시간이에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입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하겠어요. 혹시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처럼 정말 호강하는 걸까요? 결혼식 날이 떠오릅니다. 2023년 4월 22일 천안시 동남구 웨딩홀. 아들 준호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던 그날이요. 제 평생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죠. 우리 준호 정말 잘생겼다. 혼자 중얼거리며 신랑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그때 처음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진이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어머나, 수진아. 정말 예쁘구나.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투는 정중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마치 얼음처럼 냉랭한 시선이었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가족이네.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맞잡았지만 금세 빼버렸어요.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준호가 많이 좋아하나 보구나. 어색함을 달래려 말을 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답은 했지만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보기 싫다는 듯이요. 그때는 단순히 결혼 전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새 신부가 떨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 만남부터 저를 경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냉장고 앞에 서서 그날을 떠올립니다. 결혼 사진 속 수진의 미소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그런 표정이었죠. 달력을 넘기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봅니다. 10월 15일, 준호 생일까지 딱 일주일.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올해도 삼계탕 해줘야지. 3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생일 상차림이에요. 준호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메뉴죠. 아침 6시 성완읍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닭 고르는 것부터가 예술이에요. 살이 탱탱하고 윤기 나는 걸로 골라야 해요. 그럼 이걸로 주세요. 우리 아들 생일이거든요. 인삼, 대추, 마늘까지 하나씩 정성스럽게 고릅니다.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요리 준비 시작이에요. 삼계탕 육수가 끓어오르는 동안 반찬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하나하나 준호가 좋아하던 맛 그대로요. 이렇게 해야 우리 준호가 좋아하지. 오후 내내 부엌에서 보냅니다. 등이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멈출 수 없어요. 저녁 무렵 완성된 반찬들을 예쁜 밀폐 용기에 담습니다. 색깔별로 배치하고 라벨지에 정성스럽게 적어요. 우리 준호 생일 축하해라는 메모도 함께요. 이렇게 하면 며느리도 고마워하겠지? 포장지로 곱게 싸고 리본까지 달아줍니다. 마치 선물처럼 만들어야 해요. 택배 기사가 오기 전까지 계속 확인합니다. 혹시 빠뜨린 건 없나 상했을까 봐서요. 잘 도착하기만 해라. 택배 상자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고 크게 적습니다. 급히 배송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모도 붙여요. 밤늦게까지 택배 추적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내일 오전에 도착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준호야, 엄마가 또 해줬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설렙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며 올해도 빠짐없이 해낸 엄마의 마음이에요. 다음날 오후 2시 설거지를 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수진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부담이에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주세요. 부담이라고? 그릇을 든 손이 떨립니다. 30년간 매년 해온 일이 하루아침에 부담이 됐다니. 싱크대에 그릇을 넣고 다시 문자를 읽어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히네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스쳐갑니다. 삼계탕 재료를 고르던 마음, 반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던 손길, 모든 게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미리 연락주세요. 라는 말이 특히 아프네요. 30년 동안 준호 생일은 엄마가 챙기는 게 당연했는데 벽에 걸린 준호 어릴 적 사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생일마다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들. 그때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고마워요 라고 말했는데요. 언제부터 그 고마움이 부담으로 바뀐 걸까요? 휴대폰을 꽉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창밖으로 보이는 재래시장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30년간 변하지 않았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를 위한 모든 것이 이제는 허락받아야 할 일이 됐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네요. 며칠이 지나고 11월 중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첫서리가 내린 게 보여요. 아이고, 벌써 이렇게 추워졌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30분 준호 출근 시간입니다. 예전엔 직접 전화해서
목도리 챙겨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젠 카톡으로라도 마음을 전해야겠어요. 휴대폰을 들고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적습니다. 춥다. 목도리 꼭 해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려요. 30년간 해온 일상적인 당부가 이젠 조심스럽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은 채 하루가 흘러갔어요. 저녁 9시 설거지를 마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요. 혹시 준호가? 하지만 화면에 뜬 건 며느리라는 글자였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님, 오늘 아침 문자 보셨죠?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준호가 결혼했으면 어머님도 이젠 자유로워지셔야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계속 챙기면 서로 불편해져요. 단호한 말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걸 왜 챙기세요? 성인이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져요. 이제 그만하세요. 준호도 부담스러워해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엄마 노릇이 부담이라니요. 알겠다.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부엌 싱크대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목도리 하나 챙기라는 말도 못하는 엄마가 됐네요. 휴대폰 화면 속 춥다. 목도리 꼭 해라는 메시지만 외롭게 남아있어요. 읽지도 않은 채로요. 며칠이 지났지만 가슴 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재래시장에서 배추를 다듬으며 준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뒤돌아보니 준호 중학교 동창 민수였어요. 성완읍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친구죠. 어머, 민수야. 오랜만이네. 반가운 마음에 손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민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요. 어머니, 준호는 잘 지내죠? 왠지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공무원 되고 결혼도 하고 잘 지내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민수 표정이 굳어져요. 어머니,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요.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8월에 공무원 그만뒀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배추를 든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뭐라고? 그만뒀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월이면 벌써 3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착각한 건가요? 어머니가 모르실 리가... 민수도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저보다 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확실한 거야?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괜한 말을... 민수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실은 이미 제 가슴을 파고들었으니까요. 3개월 동안 준호는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을 그만뒀다는 것도, 지금 뭘 하고 사는지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완전히 버렸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하지만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렇게 멀어질 줄이야. 가장 힘든 일도 혼자 견뎌내고 있을 줄이야. 왜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배추잎 사이로 떨어지는 눈물을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요. 30년 동안 살던 시장 골목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15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 1503호 앞에 섰습니다. 딩동, 딩동.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문틈 사이로 작은 목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혹시 없는 건가? 토요일 오후인데 10분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문이 열렸어요. 여성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1503호 찾으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사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요새 옆집 남편분은 통 안 보이시네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전에는 출근하시는 모습 자주 봤는데 한 달 넘게 못 본 것 같아요. 한 달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부인분만 가끔 보이고요. 혹시 출장 가신 건가요? 출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간신히 대답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혼자 남겨진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 달 넘게 못 봤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 준호는 정말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문 앞에서 3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한 달 넘게 집에 없다니. 그런데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며칠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어요. 멸치를 골라내고 간장에 졸여 볶았습니다. 김치도 준호가 좋아하는 걸쭉한 국물까지 챙겼어요. 이번엔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혼잣말을 하며 도시락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오전 10시 다시 그 아파트 앞에 섰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집에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반찬통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고리를 살짝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어요. 그래도 이건 꼭 먹어야 해. 쪽지를 꺼내 엄마가 해준 거야. 꼭 먹어라 라고 적었습니다. 그때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엄마는 너를 병들게 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벌벌 떨렸어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너도 이제 어른이잖아. 숨이 막혔어요. 내가 아들을 병들게 한다고요? 미숙은 문의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게 잘못된 일이었나요? 엄마 하면서 살 거야? 언제까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찬통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내 아들이 정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까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계단 비상구 문틈으로 몸을 숨겼어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입술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또 울어? 너는 감정 조절도 못하면서 무슨 남편이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미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엄마 닮아서 그래.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30년간 아들을 키우며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아들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32살 어른이 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비상구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당장?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을 힘들게 한 걸까요? 30년간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걸까요? 손에 든 반찬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3일이 지났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네 엄마는 너를 병들게 해. 정말 그런 걸까요? 내가 준호를 병들게 한 걸까요? 성완읍 주민센터 앞에서 김사회 복지사를 만났어요.
이장 업무로 독거노인 안부 확인을 협의하러 온 자리였습니다. 김 사회복지사가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많이 지쳐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말들을 들었다고요. 제가 아들을 망치고 있다고 한다고요. 김 사회복지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거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가스. 뭐라고요?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이에요. 어머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조작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가스라이팅.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하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어머님과 있을 때와 며느리와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하나요? 그 말에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준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친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 전까지는 늘 환하게 웃으며 눈을 마주쳤는데요. 결혼식 날도 수진 옆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집에 찾아갔을 때도 수진이 나타나면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전화할 때도 수진이 받으면 준호는 말을 잃었고요. 맞아요. 수진이 있을 때만 그래요. 그럼 확실해요. 아드님이 통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니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수진이 문제였던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이후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요일 새벽부터 수진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수진은 교회에 간다고 했었죠. 오전 10시 정각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준호가 말없이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봐온 아들의 얼굴이었지만 낯설었습니다. 볼이 푹 들어가고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준호야. 들어오세요. 목소리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TV는 꺼져 있고 음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무덤 같은 정막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모든 게 너무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현관 옆에 서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들아,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대답 대신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30년 전 신생아실에서 처음 만났던 그 아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기발랄하고 웃음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마치 혼이 빠진 것 같았어요.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조금 젖혔습니다. 한 줄기 햇살이 들어오자 준호가 움찔했어요. 햇빛 좀 들여야지. 안 돼요. 수진이가 싫어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햇빛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다니요. 더 자세히 집안을 둘러보니 섬뜩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모서리, 천장 4곳에 검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부엌 싱크대 위쪽에도 하나 더, 총 5개의 CCTV가 이 작은 아파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수진이가 보안 때문에 설치했어요. 보안이라고요? 집 안 곳곳을 다 찍는 카메라가 무슨 보안인가요? 냉장고로 다가갔을 때 문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상벌표라는 제목 아래 빼곡히 적힌 글씨들. 이게 대체 뭐야? 종이를 떼어내며 읽어보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복종 시 하루 절식, 순종 시 후식 제공. 절식이라니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냐? 엄마, 그냥 준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 전 제가 밤새 끓여준 미역국을 맛있게 먹던 그 아이가요. 지금은 하루 굶는 것이 벌이 되어 버렸습니다. 천장의 카메라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아니, 감옥보다 더한 곳이었어요. 얘야,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거실을 둘러보던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거실 중앙 TV 앞에 놓인 커다란 철장. 처음엔 강아지 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숨이 막혔어요. 그 안에는 성인 남성용 베개가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과 함께요. 베개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몇 가닥 붙어 있었고요. 이불에는 땀 자국이 선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달려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냥 가요. 빨리.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계집 크기는 대형 견룡이었지만 성인이 웅크려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바닥에는 담요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잤구나?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더 깊게 숙였습니다. 30년간 제 품에서 자던 아이가요. 감기 걸릴까봐 이불을 3겹씩 덮어주던 그 아이가요. 지금은 계집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철장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물그릇도 있었어요. 사료 그릇처럼 생긴 스테인리스 그릇이요. 엄마, 제발. 아들의 간청이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개를 키우지 않아요. 그럼 이 계집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넌 여기 들어갈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계집 안에 베개를 붙잡았습니다. 땀 냄새가 진동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서 잤던 걸까요? 이불까지 한 번에 끌어냈습니다. 엄마, 안 돼. 뒤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제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들어갈 곳이야? 베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어요. 준호의 머리카락이요. 엄마, 그냥 두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계집을 촬영했습니다. 찰칵 냉장고 쪽으로 다가가 상벌표도 찍었습니다. 천장에 CCTV까지 모두요. 엄마, 왜 그러세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증거예요.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거예요. 이건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거실을 한 바퀴 돌며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물그릇, 사료그릇, 목줄까지 모든 게 인간이 아닌 짐승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아들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경찰서에 가야겠다고요. 휴대폰 갤러리를 확인했습니다. 총 15장의 사진이 찍혔네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할 거예요. 30년 동안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대우를 받다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뒤따라왔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계집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보였어요. 그 순간 이 모든 걸 경찰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복도엔 몇 명의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떨리네요. 15장의 사진, 이것만 있으면 되겠죠. 23번 어르신, 들어오세요. 김경이라고 적힌 명패가 보입니다. 4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며느리가 제 아들을 학대하고 있어요. 김경희가 펜을 들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별로 진지해 보이지 않아요. 증거 사진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거실의 CCTV들이었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보안에 예민해서 CCTV 많이 설치해요. 김경희가 사진을 넘겨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걸 학대라고 단정하긴 어렵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상벌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있던 그 끔찍한 글씨들이요. 그런데 김경희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계집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성인 남성용 베개와 이불이 들어있던 바로 그 사진이요. 어머님, 며느리가 아드님을 개 취급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김경희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비약적 해석 아닐까요? 말문이 막혔어요. 개를 입양하려는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의 고통을 비약적 해석이라니요. 경찰관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김경희는 이미 다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경희가 상벌표 사진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고개를 젓네요. 딱 봐도 강아지 훈련 내용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인 남자가 억울하면 본인이 신고했겠죠? 아들이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 경찰은 모르고 있어요. 김경희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와 감정적 문제 있으셨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내가 문제라는 건가요?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가 문제라고? 김경희가 몸을 뒤로 젖히며 나지막이 말합니다. 아드님도 결혼하셨잖아요. 그 말투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어머니 개입이 과한 걸 수도 있어요. 과한 개입이라니요. 내 아들이 계집에서 자는 걸 보고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경찰서 형광등이 너무 밝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의자, 무관심한 시선들. 여기선 내가 예민한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고 일어났어요. 김경희는 이미 다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키보드 소리가 너무 차갑네요. 경찰서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내 아들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경찰서에서 나온 뒤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계집 안에 베개와 이불만 떠올랐어요. 내 아들이 그 안에서 잤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찰도 법도 믿을 수 없다면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요. 일요일 오후 1시 다시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2층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네요. 수진아, 나야. 문 열어.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여전히 조용합니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인터폰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머님 왜 또 오셨어요? 차갑고 날선 음성이었습니다. 내 아들 좀 보자. 제발. 또 이러시면 출입금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도 법적으로 제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 내가 내 아들을 볼 수 없다는 말인가요? 뭐라고?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수진의 한숨소리. 경찰서도 다녀오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복도가 너무 조용했어요. 다른 집 문들이 모두 굳게 닫혀 있고요.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계속 그러시면 정말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딸깍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겨진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출입금지라니. 내 아들한테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펼쳤습니다.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빨갛게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금지 요청이라니 정말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 명의 경찰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저한테 출입금지 요청한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출입금지요? 그게 뭔 소리예요? 제 아들이 위험해요. 며느리가 이상해요. 아줌마, 그런 건 가정사잖아요. 가정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정사가 아니에요. 제 아들이 정말 시어머니랑 며느리 갈등은 흔한 일이에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가정사에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누가 도와주나요? 제 아들을 누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일단 집에 가서 가족끼리 대화해보세요. 며느리한테 사과라도 하시고요.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는 거죠?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줌마, 흥분하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일어서라는 손짓까지 했어요. 민원실을 나오며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절망만이 남았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지 사흘이 지났을까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새벽 2시 30분
휴대폰 벨소리가 정막을 깼어요. 여보세요? 윤미숙님 맞으시죠?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이유는 하나뿐이죠. 아드님이 국도에서 의식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뭐라고요? 준호가? 휴대폰과 신분증이 없어 신원 확인이 늦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단국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옷을 아무거나 걸쳤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갔어요. 국도에서 의식을 잃고 휴대폰도 신분증도 없이 택시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응급실이시라고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창밖으로 새벽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경찰서에서 무시당했던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아들이 쓰러져 있다니요. 병원까지 가는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간다. 꼭 괜찮아야 해. 새벽 3시 단국대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쪼이는 복도였어요. 간호사실 앞에서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성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얼굴을 본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며칠 전 경찰서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제 사진들을 비약적 해석이라며 무시했던 당사자. 하지만 그는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손이 떨려서 지갑을 꺼내기도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며칠 전 제 절규를 외면했다는 걸 모르는 척하고 있네요. 제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국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사무적이었어요. 며칠 전 가정사에 개입하기 어렵다던 바로 그 음조로요. 휴대폰이나 신분증이 없어서 신원 확인이 늦어졌고요. 복도 한쪽에서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릴 때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의료진이 검사 중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는 여전히 저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무릎 꿇고 도움을 청했던 걸 기억도 못하는 척이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언제쯤 면회가 가능할까요?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가 수첩을 넘기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어요. 이 순간까지도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와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료 경찰이 말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분 신고 이력이 있네요. 김경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제서야 기억해내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무릎 꿇고 애원했던 그 순간을요. 김경희는 말없이 입을 닫고 눈을 피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래요,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번에 가정은 사생활이라며 서류도 안 받으셨던 분 맞죠?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동료 경찰이 김경희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당시에는 당시에는 뭐요? 제가 계집 사진 보여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비약적 해석이라고 강아지 입양하려는 거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김경희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세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동료 경찰이 김경희를 힐끔 쳐다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도에는 저와 김경희만 남았어요. 김경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주먹 쥐어져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응급실 문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김경희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응급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에게 집중해야 했어요. 의료진 설명을 듣기 위해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드릴 게 있다고 하시는데요. 응급의학과 최 교수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환자 발견 경위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또다시 쿵쾅거렸어요. 손에는 두꺼운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어요. MRI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머리 후두부에 타박상이 있고요. 좌측 갈비뼈 2대가 골절됐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어요. 골절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최 교수가 엑스레이 필름을 형광등에 비춰 보여주었습니다. 하얀 뼈 사이로 검은 금이 선명히 보였어요.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보기엔 이상한 각도의 손상입니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상한 각도라니 무슨 뜻이에요? 후두부 타박상은 뒤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형태고요.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갈비뼈 골절도 압박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누군가가 준호를 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경찰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려요. 그동안 수진이 준호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걸까요? 계집에서 자게 했던 것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내 아들이 저런 상처를 입고도 혼자 견뎠다니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발견된 게 다행입니다. 하지만 후회만 밀려왔어요. 왜 진작 강하게 나서지 못했을까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려웠죠. 급성 저혈당과 만성적 영양실조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영양실조라는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32살 건장한 아들이 영양실조라니요. 영양실조요? 그게 무슨... 극심한 수면 부족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죠. 내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분 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런 수치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식사를 제한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식사를 제한했다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상적인 성인 남성이라면 이 정도까지 영양 상태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상벌표가 떠올랐어요. 불복종 시 하루 절식이라는 문구가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식사량이 통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 모든 게 현실이었다니요. 내 아들이 정말로 굶주리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매일 밤 준비한 반찬들이 무의미했던 거네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싼 머리, 산소 마스크를 낀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복도 끝에서 김경희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 제 신고를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 어머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혹시 예전에 제출하신 사진들 아직 갖고 계세요? 한참 동안 그를 쳐다봤습니다. 비약적 해석이라고 했던 그 입으로요. 지금 와서 사진을 달라고 하다니. 왜요? 또 비약적 해석이라고 하실 건가요? 김경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갤러리를 열었어요. 계집 사진, 상벌표, CCTV들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정식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는 거네요. 며칠 뒤 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엇을 듣게 될지 두려웠어요. 환자는 장기간에 걸친 정서적 학대에 노출되었습니다. 손에 든 펜이 뚝 떨어졌어요. 사회적 고립,
물리적 방치 흔적이 명확합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진료실에 울렸습니다. 이는 PTSD 증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PTSD,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겪는다는 그 병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증후군입니다. 제 아들이 그런 병에 걸렸다니요. 수면 장애, 악몽, 과도한 경계심이 모두 확인됩니다. 그래서 준호가 병실에서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랐던 거군요. 회복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합니다. 1년이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공식 소견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타자기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환자는 장기간에 걸친 정서적 학대, 사회적 고립, 물리적 방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소견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 그러면 수진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무엇보다 환자에게는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가족의 사랑과 꾸준한 치료가 답입니다. 소견서를 받아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0년 동안 키운 제 아들이 이런 병에 걸렸다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복도 끝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잠들어 있을 준호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의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새해 첫날이 지나고 1월 2일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강력팀에서 정식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제출하신 모든 자료를 검토했는데 충분히 혐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제 아들을 괴롭힌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니. 병원 진단서와 사진들, 문자 내역까지 모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무서웠어요. 강력팀 사무실에 도착하니 여러 경찰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위에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 펼쳐져 있어요. 계집 사진, 상벌표, CCTV까지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윤미숙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맡겠습니다. 반장님의 말투가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지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며느리분을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하겠습니다. 법 조문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니 정말 달랐어요. 그날 오후 감식반이 아파트로 출동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살던 그 집에서 CCTV 파일을 모두 가져온다니.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겠어요. 휴대폰을 끊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혼자 싸워왔던 일들이 이제 경찰이 해주는 거죠. 2024년 1월 15일 천안 서부경찰서 조사실.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는 작은 방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머리를 단정히 묶었지만 평소와 달리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정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뭡니까? 성인 남성용 계집이요.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이간질한 결과예요. 그녀가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나약해서 제가 훈육을 좀 했을 뿐입니다. 훈육이라는 단어가 조사실 안에 메아리 쳤어요. 훈육이요? 성인 남성을 개 취급하는 게 훈육입니까? 과장된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한 사람이니까. 그때였습니다. 강력팀 반장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돌려놓았어요. 그럼 이 영상도 과장된 건가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진이 준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자. 그게 너한테 어울려. 영상 속 수진이 계집을 가리키며 소리치는 모습.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계집으로 기어들어가는 준호의 뒷모습. 조사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이것도 훈육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날짜별로 기록된 학대의 순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된 후 검찰 수사관들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회의실에서 검사들이 모여 사건을 검토했어요. 주임 검사, 이 정도면 충분히 기소 가능합니다. CCTV 영상과 병원 진단서, 증언이 모두 일치해요. 책상 위에 쌓인 증거 자료들을 한 장씩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주임 검사, 특수폭행, 감금, 상해, 정신적 학대, 모든 혐의로 기소하겠습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어요. CCTV를 통한 지속적 감시, 계집 감금, 식사 통제 등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누군가 준호의 고통을 인정해 준 거였어요. 2024년 3월 대전지방법원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는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피고인 수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 옆에 앉아서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서적 학대와 인격적 모독은 물리적 폭력 못지않은 범죄입니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지는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지만 더 이상 변명은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준호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30개월.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준호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그래도 법이 우리 편에 서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피해자라고. 아들의 눈에서 조금씩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천안 서부 경찰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여경이 경찰서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앞으로 가정폭력 전담팀 신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장실에서 나온 박여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경찰서 내부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특히 김경희는 책상에 앉아있는 내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경희님, 내부 감찰팀에서 부르신대요. 김경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감찰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감찰관이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윤미숙 씨 사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당시 신고 접수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그때는 단순 가정사로 판단했습니다. 변명 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감찰관이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계집 사진, 상벌표, CCTV까지 모든 증거가 다시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 사진들을 보고도 비약적 해석이라고 하셨던 거죠?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말했어요. 2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가 끝나고 김경희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기존 민원 응대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펜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면서 그날의 실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김경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목소리가 빈 복도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몇 달이 흘러 2024년 5월이 되었습니다. 천안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앞 오후 2시. 미숙은 벤치에 앉아 작은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예전보다 어깨가 펴졌고 눈빛도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어떠니? 오늘 상담은? 괜찮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단단해졌어요. 미숙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야 해.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넣었어. 도시락 뚜껑을 열자 작은 쪽지가 보였어요. 배고프지 말고 살아 라고 적힌 엄마의 글씨. 준호가 쪽지를 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미안해? 너 잘못 없어. 손을 내밀어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센터 앞 작은 정원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준호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 살도 좀 쪄야 해. 상담사 선생님이 나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준호 씨가 요즘 일기도 열심히 쓰고 계세요. 정말요? 네, 감정 표현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매일 쓰려고 노력해요. 선생님이 권해주셔서. 미숙이 공책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들이 다시 글을 쓴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잘하고 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비워갔어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습니다. 상담소 앞 벤치에서 엄마와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미숙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이제야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